자, 이번 시간에는 뼈의 신티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뼈 하면 뭡니까? 본이죠. 본 신티그라피라고 합니다. 신티그래피. 우리가 왜 신티그래피냐면 우리가 성광채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틸레이터라고 했죠. 그 신틸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티그라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신티그라피, 즉 신틸레이터를 이용해서 본의 이 영상을 구현해 낸 것을 우리가 뼈 신티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인체의 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틀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206개로 이루어져 있죠. 정상인 사람이라면. 그 외에 뭐 우리가 L스파인이 뭐 6개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변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뼈의 개수는 206개입니다. 자, 이러한 뼈에 문제점이 생겨요. 문제점이 생기면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뭐냐면 엑스레이 검사인 거죠.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뼈도 엑스레이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로는 한계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기학의 본 신티그램이 필요한 거죠. 자, 노멀 본을 보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뼈의 구성 상태를 보면 유기질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이 한 45%, 그 다음에 수분이 한 20%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요 유기질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콜라겐, 악유질 섬유가 9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기질 섬유는 우리가 인체 총 칼슘의 99%, 대부분 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무기질에는 칼슘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체의 구성성분의 칼슘의 99%가 뼈의 무기질에 들어있고, 그거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인으로 이루어졌다. 뭐가? 바로 뼈가. 자, 그래서 우리 무기질은 칼슘과 인성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칼슘과 인성분. 그래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뭐 멸치를 먹고 뭐 우유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칼슘 성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음과 같은 인성분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인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해기학은 바로 저 인성분 때문에 우리가 해기학에서 본 신티그라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너럴 엑스레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살펴보면은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갖다가 인체 조직에 투과를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밀도가 낮은 부위와 밀도가 높은 부위에 어떻습니까? 선 흡수 계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는 선 흡수 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흡수도가 낮아서 다 투과를 하고 디텍터에서 감광이 되는 것이고, 본은 레디에이션의 투과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필름을 감광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요즘에는 디텍터긴 하지만. 그래서 감광 정도에 따른 그레이스케일을 컨트라스트로 낸 게 바로 엑스레이라고 했죠. 그러면 투과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어둡게 보이는 거고, 투과가 덜 된다는 것은 밝게 보이는 거의 차이를 이용한 게 엑스레이인데, 여기 보면은 뼈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뼈가 이상한 대조도로 보여요. 어둡게도 보이고 뭔가 이상야릇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뭐의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러한 투과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죠. 아, 투과도 때문에 지금 본에 뭐가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요 30-40%의 골 무기질의 변화 시 영상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골을 이루고 있는 무기질 양의 변화가 덴시티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영상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바로 엑스레이와 혹은 CT로 본을 볼 때 이러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기학은 좀 다릅니다. 해기학은 저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투과도에 대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뼈의 생리적인 변화를 영상으로 기전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기학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모달리티는 몰폴로지를 본다고 했죠. 형태학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의학은 그것보다는 바이오케미컬 체인지, 즉 생화학적인 변화의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본신티그래피에서도 뼈의 생리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골병변을 발견 시 일반 영상보다 예민도가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랙처가 일어났다. 그러면 심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핵의학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프랙처가 있다가 핵의학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런 환자들조차도 만약에 핵의학으로 검사를 해보면 엑스레이에서 못 찾은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민감도가 높아요. 하지만 그 리니어 프랙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핵의학을 하진 않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골병변의 디텍션에 있어서도 예민도가 높다. 자, 여러분들 예민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민도를 민감도라고 하죠.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어요. 민감도는 병변이 있는 사람을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특이도는 병변이 없는 사람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는데 이미 암 환자인 걸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의 영상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암 환자가 몇 명인지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 거죠. 예민도. 특이도는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병변을 찾아봐라 했을 때 우리가 아닌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특이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골병변,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 병변의 발견이 용이하다. 우리가 단순 프랙처 때문에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하진 않지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캔서 셀이라든지 조금만 거기에 붙어가지고 인베이시브한 리전이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디텍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핵의학의 이 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에는 다음과 같은 콜라겐과 인산칼슘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은 뭐냐면 이가 금속 이온이에요. 이가 금속 이온은 대부분 뭘 저희가 하냐면 옥텟 규칙을 따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플러스 이가 금속 이온은 뭐냐면 어디에 들러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을 바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플러스 이가 금속 이온을 최초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 게 뭐냐면 요거죠. 스크론톰 85입니다. 이 스크론톰 85가 뭐냐면 플러스 이가 금속 이온이기 때문에 뼈에 잘 들러붙어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란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뼈의 본신티그라피에 사용된 게 바로 이 스크럼톰 85라는 물질이 최초 본신티그라피에 사용된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방사선 핵종이죠. 자, 근데 이 스크럼톰 85는 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방사선 의약품을 주입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뒤에 약 30에서 50% 정도가 요 본에 집적이 돼요. 반지 있는 거 보니까 요거 렌트겐 부인의 사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나머지는 키드니나 어디로 빠져나가냐 바로 장관 쪽 소화기계 쪽으로 배설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사용을 못 하느냐, 이것을 뭐 고에너지인 것도 있지만 들어왔을 경우에 얘네들이 배설이 키드니와 장관으로 배설이 되는데, 자, 장에서 얘네들이 방사선 의약품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본과 겹쳐요. 본과 겹치니까 본신티그라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 배설이 빨리 일어나고 본에 섭취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장관 배설이 다 될 때까지 시간이 며칠이 걸리냐? 바로 5에서 7일을 걸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스크럼톰 85를 인젝션을 받고 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일에서 7일을 기다려야 되고 5일에서 7일 후에도 뼈 검사가 제대로 된 보장이 없는 거죠. 제대로 검사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론티움 85는 뼈의 본신티그라피에 적합하지가 않다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쓰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테크니슘 99M에다가 인 성분을 붙이는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테크니슘 99M을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요 두 가지 회사에서 얘네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뭘 사용했냐면 3인산염 트리폴리포스페이트 3인산염을 사용했어요. 3인산염이라는 건 뭐냐면 인산이 3개 결합된 형태가 3인산염이에요. 이 3인산염을 최초에 테크니슘 99M에다 결합해서 인산염 중에는 최초에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 이후에다가 야 그러면은 인산염 3개가 아니라 한 46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인산염을 그러니까 멀티 폴리포스페이트를 한번 해보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딱히 좋지가 않아요. 3인산염도 좋지 않고 이렇게 46개의 원자 구조 연결되어 있는 다인산염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이 된 게 뭐였냐면 바로 피로포스포릭 엑시드 뭐냐면 피로인산염입니다. 피로인산염. 자, 이 피로인산염이 뭐냐면 여러분들 피로인산염이 다른 말로 이인산이라고 해요. 이인산. 인산이 2개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인산이라고 하고 그 이인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로인산이라고 합니다. 피로인산. 우리가 앞서서는 더 많은 인산염의 결합 구조를 사용했었죠. 처음에는 3인산염 했다가 그다음에 멀티 인산염을 했다가 그것도 탐탁치 않은 거니까 피로인산염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로인산염이 의외로 좋았던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뼈의 축척이 더 높고 뼈의 축척이 더 높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배설이 되지 않고 뼈에 모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합하지 않는 방사선, 즉 뼈에 모이지 않는 방사선, 인성분에 모이지 않는 방사선은 빨리 요로 배출이 나간다. 그랬다는 건 뭡니까? 필요한 방사선은 뼈에 모이지만 불필요한 방사선은 빠르게 인체에서 배설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뭐에 비해서? 아까 3인산염이나 아니면 멀티인산염에 비해서는 요 피로인산이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 피로인산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인산염의 이제 분자 구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인산, 피로인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인산이죠. 인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인산과 인산을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거 갖다 우리가 피로인산 또는 이인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좀 인산과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과 인산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공유 결합을 했어요. 공유 결합을 했는데 공유 결합이 얘네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과 인산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이 바로 산소로 되어 있더라. 자, 우리가 산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뭐가 합니까?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소로 있으면 환원작용도 일어나지만 가수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고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내에서 쉽게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즉 고에너지 인산결합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산소로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쉽게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인산은 상당히 불안정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테크니슘과 이 피로인산을 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이 레이블링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이블링의 수치가 좋지 않다. 즉 방사선 핵종과 의약품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얘네들이 방사선 의약품이 되는데 얘네들이 레이블링이 잘 되지 않는다. 즉 붙였지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 피로인산을 해갖고 본으로 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면 테크니슘, 프리 테크니슘으로만 남으면 얘네들은 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크니슘 단독으로 가는 사일로이드라든지 메켈게실 이런 데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로인산의 단점이 있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3인산염이나
다인산염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지만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산소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 얘네들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바로 MDP 계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MDP 계열이 나왔어요. 자, 아까 피로인산은 중간에 인산과 인산을 뭘로 연결시켜줬습니까? 바로 산소로 연결시켜줬죠. 근데 요 MDP 계열은 공유결합을 뭘로 하고 있냐면 바로 탄소라는 물질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 MDP는 뭐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피로인산염보다 가수분해가 덜 일어나고 따라서 레이블링이 피로인산보다 높다. 그건 뭡니까? 아, 내가 MDP와 테크니슘을 연결하면 얘네들은 본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MDP 계열은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피로인산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인산보다 더 좋은 뼈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점은 뭐냐면 주사 후 3,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혈중 방사선이 요로 배설이 된다는 겁니다. MDP 계열이. 그 다음에 주사 후 50% 정도가 고래 섭취가 되고 대신 섭취가 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제거율이 빠른 거죠. 빨리 배설이 됩니다. 즉 배후 방사선이 적은 거예요. 즉 50%밖에 안 된다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본으로 가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주사 후 3, 4시간 이상 이후에 뭡니까? 뼈에 집적이 되는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신티그라피를 할 때는 주사 맞고 3, 4시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지만이 본에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적이 되는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주사 후 50%밖에 안 가지만 혈중 제거율이 우수하다. 또한 피로인산염에 비해서는 가수분해가 덜 일어나서 어떻다? 레이블링에 있어서 더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본 신티그라피를 할 때는 요 MDP 계열의 방사선 의약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이렇게 3, 4시간 기다려야 혈중 방사능이 유로 배설이 된다는 거는 3, 4시간 동안에 어쨌든 그 후에 본에 집적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배설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에 집적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MDP가 있고 HMDP가 있습니다. 자, 이 HMDP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는 약간 다른데 제가 지금은 딱히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HDP나 HMDP 뼈의 섭취가 우수합니다. 스캔 시간이 빨라요. 자, 아까 MDP는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스캔 시간이 집적되는 시간이 3, 4시간이라고 했죠. 얘는 1시간으로 빠릅니다. 그럼 누가 더 좋습니까? 얘가 더 좋은 거죠. 투여량의 70%가 고래 섭취가 됩니다. 투여량의 70%.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로만 봤을 때는 뭐가 더 우수합니까? 이 HDP가 더 우수한 거죠. 왜? 고래 섭취도 빠르고 본에 고래 모여있는 집적되는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도 빠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수하지만 뭡니까? 현재 임상에서는 MDP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각에서는 MDP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MDP가 더 이미지 퀄리티가 우수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MDP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판독자의 눈에는 MDP가 더 뭐라고 하죠? 적응이 되어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판독 기술이 계속 이 모달리티가 점점 발달을 하는데 예전에 이러한 영상의과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 모달리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자꾸만 예전 모달리티를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예전의 분들은 뭡니까? MR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MR 나오기 전 다른 모달리티로 판독하셔봤던 분들은 MR 판독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MDP가 객관적인 사실은 더 떨어지지만 실질적인 이미지가 더 좋다라는 분도 있고 혹자는 MDP가 더 예전부터 써왔던 약이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YP라는 것도 사용되는데요. 이 PYP는 현재는 배우 방사선이 많아서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PYP는 어디 사용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카디악 할 때 배울 텐데 바로 카디악에 뭘 보려고 하냐면 카디악 임팍션. 임팍션이 뭡니까? 심근경색이 온 부분을 사용할 때 이 PYP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얘도 인성분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테크니슘의 이제 인산염 화합을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되느냐 이런 MDP, 요 MDP, HDP 이런 계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DPD도 아마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요 MDP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플레임은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의 물질을 찾아서 화학 성분을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 성분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플레임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 신티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